자, 오늘 국조법에는 조처법을 할 텐데 찝어가지고 해드릴 거니까 이거 다 못해요. 다 재작년은 다 했어요. 재작년 싹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듣다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래가지고 절반을 했어요. 절반을 그래도 듣다가 가더라고요. 힘드니까 절반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이게 국조법이 국징법보다 양이 많아져 버렸어요. 국징법보다 국세징수법보다 국조법이 글로벌 최저한세가 들어오면서 이게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거의 이제 국기법보다도 양이 많아요. 국징법보다 많은 건 당연하고 그래도 여기 교재에는 막 요약해서 들어갔어요. 그 글로벌 최저한세라든지 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문제 나오는데 너무 양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국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정세나 감각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작년에 절반 정도 했거든요. 절반 버리고 절반을 했는데도 그래도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땐 두 문제 푸는데 요 정도까지 시간을 쏟을 것 같지는 않은 거죠. 마지막에 좀 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안 볼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과감하게 딱 세 파트인데 국조법을 보면은 1절이 총칙이에요. 총칙은 봐야죠. 총칙에서도 나와요. 가끔씩 나옵니다. 총칙. 그리고 2절이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인데 이전 가격세제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쪽 파트는 너무 양이 많아요. 너무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해요. 과감히 버릴 거예요.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쭉 나오는 거 과감히 버리고 이번에 찍은 파트는 어디냐면 총칙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쫙 넘어가세요. 8절에 상호합의 절차. 상호합의 절차. 예전에는 한 3년 연타로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쭉 좀 안 나오다가 2년 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2년 전에 한번 나왔고 그래서 예전에는 한 2, 3년 연타로 나온 적도 막 있다가 한 2년 전에 한번 나왔으니까 한 번 쉬었어요. 얘는 좀 은근히 좀 나오는 파트기는 해요. 그래서 상호합의 절차를 한번 찍었습니다. 우리 상호합의 절차랑 그다음에 9절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9절이 해외 금융 계좌의 신고와 그다음에 해외 현지 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그러니까 해외 자산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 자산 신고하는 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져서 금융계좌, 해외 금융계좌 신고하는 거랑 그다음에 해외 현지 법인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거 둘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딱 이렇게만 보려고요. 총칙, 상호합의 절차, 해외 금융계좌 신고 딱 그 세 파트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딱 세 파트는 충분히 짧은 시간에만 딱 볼 거고 그 세 파트도 설명 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처법에 대한 내용도 그냥 조처법도 드립다 외우는 한 4페이지 드립다 외우면 되긴 하는데 그게 외우지 않고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딱 그 한 30분 정도 한 40분 정도 수업 들으시면 돼요. 딱 이해하는 거는 그 이해가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처법도 설명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서 그 설명해 드리는 것만 딱 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뭐를 암기해라라고 제가 얘기해 드릴 건데 설명을 좀 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만 하면 되니까 오늘은 되게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국조법은 딱 하는 것만 하는. 근데 했는데 내가 찍은 게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럼 욕하고 그냥 다른 거 풀면 돼요. 응? 다른 거 풀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총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국조법 총칙이에요. 자, 국조법에 대한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가 목적이 나오고요. 목적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국조법은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 조정과 국가 간의 조세 행정 협조 그리고 해외 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목적이 이게 국조법이구나. 국제 조세와 관련해 가지고 국가 간의 조세 행정 협조, 해외 자산 신고 및 자료 제출 또는 국가 간의 이중과세 조정 또는 조세 회피 방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요거는 시험 문제에 그냥 그대로 나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온다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법인세나 소득세와 관련된 법률을 보게 되면 특수관계자하고
부당한 거래를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어느 한쪽은 이익이 나고 어느 한쪽은 손실이 나는, 그죠? 그런 거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부당행 계산 부인을 적용해서, 그래서 이익 난 쪽의 이익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손해 난 쪽의 손해를 부인해가지고, 그럼 전체적으로 특수관계자끼리 거래를 막 맘대로 하면 어느 한쪽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은 당연히 100원짜리인데 70원에 팔게 되면, 그죠? 그러면은 100원짜리인데 70원에 팔면 100원짜리인데 70원밖에 못 받는 쪽은 70원 손해가 나지만 100원짜리인데 70원 주고 사는 쪽은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익이 나고 누군가는 손해가 난다.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 게임인데, 그럼 얘네들 가만히 놔두면 이익 난 쪽은 그대로 그게 소득이 되는 거니까 세금을 더 내는 거고, 손실 난 쪽은 그만큼 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손실 났으니까. 그러면 세금 줄어드는 거니까 쌤쌤이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세금 똑같이 내는 거 아니냐. 정상적인 거래든 비정상적인 거래든 똑같이 내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놔둬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특수관계자끼리 지네들 마음대로 계속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들 하더라도 막을 길이 없네. 그래서 특수관계자끼리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특수관계자끼리 거래하는데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익이 나고 누군가는 손해가 날 텐데, 이익 난 쪽의 이익은 그대로 인정. 그죠? 손해 난 쪽의 손해만을 분하겠다. 이걸 우리가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전체적인 세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함부로 그런 짓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손해 난 쪽의 이쪽은 실질에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실질 과세 원칙에 부합되는 과세 체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아무튼 그러면 이게 국제 간의 거래를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의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일본에 있는 A라는 법인하고 거래를 하는데, 걔가 이 갑이라는 법인의 뭐예요? 특수관계자예요. 그렇죠. 특수관계자가 꼭 우리나라 안에만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외국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외국에 있는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하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는 국조법을 적용할 거냐. 국조법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국조법 국제 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런 국제 간의 이중과세 조정 및 조세회피 방지 이런 것들도 하겠다는 거니까, 국제 간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국제 간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뭔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때에 이것도 무슨 법에서 규정이 좀 만들어져 있다고요? 국조법에서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수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쪽은 이전가격세제 뭐 이런 게 있고, 과소자본세제, 조세회피 방지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조법에 있는 내용인데, 국조법에서 이전가격세제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개념만 한번 잠깐 봐볼게요. 이전가격세제라고 하는 게 잠깐 넘겨보시면 5페이지에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이라는 파트가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죠? 이전 가격 세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에 국내에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있어요. 여기 국외에 A라고 하는 법인이 있어요. 근데 이 갑과 A가 특수관계자인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는 갑에 국외 특수관계자가 A가 있는 거죠. 얘가 국외 특수관계자인 거야. 그럼 얘가 이제 물건을 A한테서 갑이 물건을 지금 이렇게 매입을 하는데 얘가 이제 대금을 이렇게 지급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매입을 해요. 자산을 뭐 재월 하나 매입을 해요. 재를 매입 시가가 100원짜리예요. 시가 100원짜리. 판다고 할까요? 판다고 해가지고 얘가 손해 나는 걸로 할게요. 파는데 돈을 받아요. 근데 100원짜리를 국외 특수관계자한테 판 거죠. 근데 받는 금액이 얼마냐면 60원을 받았어요. 대가로. 자, 뭐 딱 보자마자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죠?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국조법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익 나는 거예요, 손실 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100원짜리를 팔았는데 60원 받았으니까 이쪽은 손실이 났죠. 그죠? 이쪽은 지금 뭐가 난 거죠? 이익이 났죠. 지금 이렇게 100원짜리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얘는 그대로 인정해서 어떻게 하면 되고요? 세금 더 내게 하고, 이건 뭐 하면 되죠? 이건 송금
불산입하면 되죠. 이게 다 국내 거래라면 법인세 얘가 법인이라면 법인세법 적용해가지고 부계부를 적용해서 얘 뭐 하면 되죠? 그냥요? 송금 불산입하고 그죠? 얘가 누구냐? 특수관계자가 얘의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표이사냐 아니면 대주주냐 아니면 특수관계는 법인냐에 따라 가지고 뭐 배당 상여 기타 세출 등으로 소득 처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거는 법인세법상 부계부죠. 근데 이거는 국내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쪽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디서 걷는 이쪽 나라에서 세금을 내겠죠? 그죠? 정상적인 거래보다 얼마에 더 이익이 났으니까 40원에 더 이익이 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쪽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부계부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쪽 나라에서는 이제 국제거래에 있어서 이쪽 나라는 세금이 10%야. 이렇게. 응? 이쪽 나라는 세금이 20%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국외 특수관계자의 거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냐면 이게 법인세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법인세가 적용될 수 없는 거라서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물론 국제 간의 거래라고 해가지고 법인세가 무조건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법인세가 적용이 안 돼요. 무슨 법이 적용되냐면 국조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 규정은. 국조법이 적용되는데 국조법이 적용되면 국조법에서는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이쪽에서는 이익이 40원 나는데 세율이 이쪽 나라 세율은 10%라면 세금을 얼마를 내는데요? 그러면 4원의 세금을 내는 거죠. 4원만큼 세금이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근데 이쪽은 지금 손실이 소득이 40 줄었는데 세율이 20%라면 세금은 얼마가 줄어드는 거예요? 8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거를 가만히 놔둬 버리면 이것도 지금 어떻게 돼?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외 특수관계자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세금이 어떻게 될 수 있죠? 줄어들 수 있죠. 각 나라마다 이건 무슨 법을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각 나라마다 이쪽은 이쪽대로 법인세법, 이쪽은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 국조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국적 기업끼리 야 이거는 법인세법 적용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너 이익 나고 나 손해 나는 것만큼 너네 나라는 세율이 적고 우리 나라는 세율이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하죠? 줄여버리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조법에서 만든 거야. 너 이거는 이렇게 거래한 거야? 국조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얘를 바로 송금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전가격세제라고 하는 게 너 60원 받은 거 있잖아. 정상 가격이 얼마인지를 국외 특수관계자랑 거래하게 되면 이걸 파악할 거야. 정상 가격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쉽게 하면 시가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정상 가격이 그러니까 얼마인 거예요 지금? 100원. 그럼 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안 돼. 국조법에서 이건 안 되는 거야.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되는 거야. 정상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정상 가격이 아니라 그보다 더 덜 받았어? 그러면 얘한테 통제해가지고 정상 가격을 언제까지 받아와? 라고 얘한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안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처리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국조법을 적용해서 국내에서 국조법에서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얘를 얼마를요? 지금 차이 나는 게 얼마를? 이 40원만큼을 얘한테서 받아오라는 거예요. 얘한테서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 받아올 때까지 일단 임시로 유보 처리하는 거예요. 입금, 산입, 40원하고 임시 유보 처리합니다. 언제까지? 얘를 반환받을 때까지. 40원을 반환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내에 반환받을 때까지 임시 유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국조법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얘가 반환을 받았어요. 반환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게 회계 처리가 차변에 현금 40원 대변에 수익 40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임시 유보 처리 입금 산입했는데 수익이 또 40원 잡히는 거니까 만약에 일정 기간 안에 40원을 뭘 받게 되면 반환을 받게 되면 이게 당연히 장부에 뭘로 잡힐 거니까 수익으로 잡힐 거니까 그러면 입금 산입했는데 수익으로 또 잡히는 거니까 얘를 임시 유보 처리한 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입금 불산입 임시 유보 처리한 거를 이렇게 지워요. 이렇게 찍찍 반환 받았으니까 그럼 장부에 먼저 잡혔으니까 이제 40원이 잡혔으니까 얘는 40원 주는 거니까 그게 뭐가 될 거고 얘는 40원만큼이 비용 처리가 될 것이고 이제 그럼 얘도 이제 세금도 늘어나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는 반환 받았으니까 뭐가 될 거고 장부에 지금 현금 들어온 것만큼 40원이 수익이 잡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정상 가격을 구해 가지고 정상 가격과의 차이나는 금액을 반환받아라. 반환받을 때까지 무슨 처리하겠다.
임시유보 처리하겠다. 그 기간 내에 반환을 받으면 장부에 당연히 뭐가 될 거니까 수익이 될 거니까 그때 와서 임시유보 처리한 거를 소멸시키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정 기간 안에 얘를 반환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반환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럼 임시유보 처리했었던 거잖아요. 그럼 임시유보 처리 여기 임시인데 이제 임시가 아니죠 이제 그 기간 내에 반환을 못 받았어? 그러면 못 받았으면 40원만큼을 이제 완전 입금 산입을 할 거고 이제 정상적으로 속초분하는 거예요. 임시가 아니라 반환 받을 때까지만 임시 처리했다가 왜냐면 남겨둬야 돼요. 반환 그 기간 내에 반환 받았지 안 받았지 모르니까 확인 그걸 위해서 임시 유보 처리하고 갖고 있다가 반환 받으면 소멸. 반환 받지 못하면 이제 이걸 지우면서 제대로 된 입금 산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처분을 뭘로 할 거냐 이렇게 뭘로 할 거냐 해가지고 얘가 얘의 주주거나 아니면 얘가 얘의 주주거나 아니면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자가 될 수 좀 이따 볼 거거든요. 주주관계가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특수관계자는 국외 특수관계자는 얘가 얘의 주주거나 얘가 얘의 일정 퍼센트 이상의 주주 갖고 있는 주주거나 아니면 얘네들끼리는 무슨 관계가 아니거나 주주 관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로 특수관계자거나 특수관계자에 좀 이따 이제 여기 이제 정의에서 나와요. 이제 그걸 볼 건데 아무튼 얘가 얘의 주주라면은 속초는 뭘로 하는 거냐면 속초는 얘가 얘의 주주잖아요. 그럼 배당. 그리고 얘가 갑이 A의 주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40원만큼을 지금 얘한테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거잖아요. 지금 안 받은 거잖아요. 그걸 뭘로 보냐면 출자금의 증가로 본대요. 돈을 더 출자한 걸로 본대요. 자, 우리가 출자라는다는 건 더 투자한다는 거니까 안 받은 거를 준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냥 현금 나가면서 출자금의 증가로 본다는 거는 차변에 뭘로 하겠다는 거죠? 출자금의 증가로 한대요. 그렇죠. 차변에 현금 40원 안 받은 걸 준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차변에 뭐가 뜨는 거예요? 투자 주식. 그렇죠. 그럼 소득처분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투자 주식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전가격세제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 이런 거고 내용은 굉장히 뭐 볼 게 엄청 많아서 이번에는 안 보는 건데 기본적인 틀만 보는 거예요. 이전가격세제 이해되세요? 그리고 얘하고 얘가 서로가 주주관계가 아닌데도 서로 뭐일 수 있죠 지금? 특수관계자일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또 배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도 배당이라고 한대요. 옛날에는 기타 사유출로 했었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배당이라고. 아무튼 이게 이전가격세제인데 이게 무슨 법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지금 이게 국조법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국조법에 이거는 이게 만약에 국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죠. 국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법인세법에 따라서 부계보를 적용해서 저쪽 이익난 쪽은 이익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죠. 이쪽 손실난 쪽만 어떻게 했었죠? 송금, 불산입. 그리고 그 특수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배당 상여, 기타사유출, 기타소득 등으로 속처분하면 되는 거였죠. 그게 이제 법인세법상 부계부인데 국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고가 매입하거나 저가 양도했을 때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고가 매입하거나 저가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금 뭐를 적용했죠? 지금 국조법의 이 이전가격세제라고 하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시 돌아와서 7-2페이지 보시면 거기 참고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참고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참고 그 위에 내용을 밑줄 하나 그어볼까 할게요. 국조법은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원칙은 국조법은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법 성격이기 때문에 국제조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세와 지방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보다 국조법이 더 우선 적용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한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자산의 증여 등 법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계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국외 특수관계자랑 거래했을 때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조법을 적용한다. 지금 이 얘기죠. 그러니까 국조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그러니까 국조법에 있는 이전가격 세제, 그죠? 요거를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때는 국조법에 있는 이전가격 세제를 적용해서 지금 얘기한 이런 특이하게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반환을 받아라.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얘는 일정 기간 안에 반환을 받아라. 임시유보 처리한 다음에 반환 받으면 소멸. 왜냐면 반환 받으면 그만큼 얘가 장부에 뭘로 기록될 거니까 수익. 일정 기간 안에 반환 못 받았어? 그러면 그때 가서 임시유보 처리를
진짜 제대로 된 입금산입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소득처분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조법에서의 소득처분도 특이하죠. 소득처분도 배당 아니면 유보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조법 이전계약사제란 말이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말이 나와 거기에 자산의 증여 등 법소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계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 분명 국조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했는데 자산의 증여 등 같은 경우에는 뭐가 우선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뭐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국외 특수관계자한테 자산을 증여하면 국조법을 적용하지 않고 뭐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증여하면 자산을 증여하는 것도 내가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쟤한테 그냥 국외 특수관계자한테 자산을 그냥 10억짜리 하나 그냥 줬단 말이죠. 쟤는 이익이 나고 나는 지금 손해가 나는 거잖아. 근데 그 내용 네 가지 거기 네 가지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 네 가지는 이거는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조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 네 가지는 뭐를 적용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법인이라는 법인세, 법상 부계부, 내가 개인 사업자라면 소득세법상 부계부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국조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얘는 그냥 뭐를 적용하겠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을 적용하겠다. 이 네 가지가 나오기 딱 좋죠. 왜? 오지선다잖아. 그러니까 이 네 가지하고 하나 딱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답은 뭐예요? 그냥 나머지 하나죠. 나머지 하나니까 이게 네 개 딱 좋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개념적으로도 원래 국조법은 원칙적으로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했을 때 뭔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때는 아무튼 국제거래 관계에서는 기본법 성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적용돼야 되는데요. 국조법이 우선 적용돼야 된다며. 근데 국외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국조법을 적용하지 않고 뭐를 적용하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부계부를 적용하는 부당해상 부인을 적용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네 가지.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딱 이게 나오기 딱 좋잖아. 오지선다니까 네 빼고 하나 더 딱 집어넣어가지고 오지선다에서 나오기 되게 좋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국외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인데 국조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적용하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부계부를 적용하는 국외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인데 법인세법 또는 적용하는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이게 고가양도 저가 매입이 아니라 아예 뭐 해버린 거죠? 거기 보니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자산의 무상 이전 또는 뭐가 있죠? 채무 면제. 그러니까 자산을 그냥 공짜로 줘버리거나 국외 특수관계자한테 내가 받을 돈이 10억이 있었는데 그냥 그걸 면제시켜버리거나 자산을 공짜로 줘버리거나 채무를 그냥 면제시켜버리거나 무상 이전 또는 채무 면제. 이거는 국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부계부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두 번째는 수익이 없는 무수익 자산의 매입. 무수익 자산에 대한 매입 또는 무수익 자산에 대한 현물 출자. 그러니까 무수익 자산의 매입이나 현물 출자. 그것도 다 수익이 없는 자산을 현물 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수익 자산에 대한 뭐라고요? 현물 출자. 수익이 없는 자산을 출자받고 주식을 준 거예요. 수익이 안 나는 자산을 국외 특수관계에서 받고 돈을 준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무수익 자산은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수익 자산을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을 했거나 무수익 자산을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출자받고서 뭘 줬거나 주식을 줬거나 얘는 뭘 준 거고 돈 준 거고 얘는 뭘 준 거고 주식을 준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수익도 안 나는 자산을 받고서 돈을 주거나 주식을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다 나는 지금 뭐 난 거 나는 지금 다 나는 손해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조법을 적용하지 않고 뭐를 적용했다는 겁니까? 법인세나 소득세법상 부계부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출자를 받았거나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그런 무수익 자산을 매입했거나 현물 출자했거나 그런 무수익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이런 것들은 된다. 세 번째는 출연금을 대신 부담했거나
특수관계자가 국외 특수관계자 내야 될 출연금을 내가 대신 내준 거예요. 출연금 대신 부담했거나, 그렇죠? 4번에는 불공정 자본거래에 해당하거나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불공정 합병,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우리가 그 불공정 자본거래잖아요. 얘네들은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뭐를 적용하지 않겠다. 국조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랑 소득세법을 적용하겠다. 자, 그러면 밑에 공란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닌 대표적인 나머지 것들은 뭐가 있느냐?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그러면 이게 아닌 국외 특수관계자랑 뭐가 내가 손해나는 거래를 했을 때 법인세나 소득세법상 부계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조법의 내용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죠? 국외 특수관계자가 거래를 했는데 뭐를 적용하는 그러니까 국조법을 우선 적용하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반적 얘가 아닌 나머지는 다 국조법 우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시고 이게 아닌 나머지가 나오면 그게 답이야 그냥. 근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원칙이죠.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뭔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뭐를 적용하는 게 원래 원칙이라고요? 국조법을 우선 적용하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자산의 고가, 매입, 저가 양도. 국조법에서 뭐를 적용하는데 국조법상 이전 가격세제라고 하는 요걸 적용한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부계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죠? 뭔가 반환받아라 일정 기간 안에 뭐 이렇게 막 하고 그 기간 안에 반환받지 않으면 그때 가서 반환받을 때까지 임시후보 처리한다. 반환받으면 임시후보 처리되는 거 소멸시키면서 반환받은 것만큼 수익으로 처리할 거니까 오케이. 일정 기간 안에 반환받지 않았어? 그럼 그때 가서 임시후보 처리했던 거를 제대로 된 입금산입으로 처리하겠다. 근데 소득처분은 특이하게도 배당 아니면 유보 둘 중에 하나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금전 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가 매입 저가 양도.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부계부 유형이 뭐예요? 금전 자산의 대차거래잖아요. 자산이나 돈을 빌려주면서 임대료라든지 이자를 더 낮게 받거나 안 받거나 그런 거잖아요. 또 빌리면서 더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주거나 높은 임대료를 주거나. 금전 자산의 뭐죠? 금전이나 자산의 대차거래. 그러면서 우리가 부계부 할 때도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부계부 유형이 이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고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하게 되면 이거는 뭐를 적용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국조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지출했거나 여기 비용 부담하는 건 무수익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 업무하고 무관한 비용을 국외 특수관계자를 위해서 내가 지출했거나 그리고 여기 보면 자산의 무상 이전은 있잖아요. 자산을 그냥 무상으로 하는 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국외 특수관계자한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는 용역은 자산이 아니잖아. 용역의 무상 제공은 뭐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조법을 우선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얘네들만 얘가 아니면 무조건 뭐가 우선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죠. 얘가 아니면 국조법이 우선 적용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자산의 무상 이전은 있는데 용역의 무상 제공은 없단 말이죠. 그거는 뭐를 우선 적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에요. 자산을 공짜로 주는 거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건데 용역을 공짜로 돈 안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거는 국조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튼 이 네 개를 암기하시면 돼. 이 네 개가 아닌 나머지는 뭐를 우선 적용하는 거니까 국조법을 우선 적용한다. 국제 간 거래에서 국외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했을 때 요 네 가지가 아닌 나머지는 국조법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만 적어놨는데 아무튼 이걸 암기하시면 돼요. 얘가 아닌 나머지는 다 뭐를 적용할 거니까 국조법을 적용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이런 게. 이번에도 이거 딱 나오면 좋겠다, 그죠? 우리 이것만 딱 외울 건데, 그죠? 이게 딱 외우는데 오늘 나온 사람들은 맞출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말도 이제 이제 총칙 자체가 국조법에 대한 총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포함돼가지고 다 1, 2, 3, 4, 5번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일반적으로는 국제거래 관계에서는 뭐가 우선 적용되는 거다? 국조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다. 근데 그 밑에 또 이런 말도 나오죠. 세법과 조세 조약과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그런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조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 원칙인데 요 네 가지는 국조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고 법인세나 소득세가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이거 빼면 나머지는 다 국조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고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죠. 그리고 그럼 이 조세 조약과의 관계나 세법과의 관계 다른 어떻게 되는 거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조세 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기법을 제외한 다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하거나 적용한다. 가로 안에 뭐가 틀리게 나오겠어요? 또 국기법을 포함한 그렇죠. 은근히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 만약 조세조약에서 정의를 하지 않은 용어나 문구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 적용할 거냐? 조세조약에서 정의를 내리지 않은 그런 용어나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다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서 해석해라. 근데 그 다른 세법은 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보지 말아라. 국기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국기법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다른 세법,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에서 말하는 정의는 따를 수가 있지만 국기법에서 말하고 있는 세법 용어는 따르지 않게 돼 있다는 거죠.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국기법이 아닌 다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적으로 해석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용어의 정리입니다. 용어의 정리.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에 국제거래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뭐냐? 거래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나 양쪽 다. 거래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나 양쪽 다가 누구냐면은 걔네들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에요. 가로 열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하고 거래하면 그건 국제거래예요, 국내 거래예요. 국내 거래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거래하는데 상대방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거야. 국내 사업장이 아닌. 또는 나하고 양쪽 다 뭐죠?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다가 비거주자거나 외국법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양쪽 다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거래하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무슨 거래다? 그 국제거래다. 그 어느 한 국제거래라고의 정의가 거래 당사 중 어느 한쪽이나 또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거래를 했어. 그럼 거래 양쪽이 비거주자인데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국제거래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거래 양쪽이 비거주자가 홍콩에서 거래하고 있으면 그걸 우리나라 세무서가 가가지고 아니 국제거래군요 이러면 거기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양쪽 다 비거주자인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냐? 양쪽 다 비거주자가 어디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지역에서 양쪽 다 비거주자인데 이해되세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무슨 거래라고 한다? 그것도 국제거래다. 아니면 나는 우리나라 거주자 내국법인인데 상대방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거죠. 그렇게 걔랑 거래하는 것도 당연히 무슨 거래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거나 또는 양쪽 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에요. 지역은 어디서 지금 이런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이걸 다 우리가 무슨 거래라고 하겠다는 거죠? 국제거래다. 뭐 지역은 따지지 않는 거야.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국제거래라고 부르는 거는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 대출, 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그게 바로 국제거래다. 그렇죠? 거기 적어놓은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산의 매매니까 고가 매매거나 저가 양도하거나 금전 자산의 대차거래, 임대차 또는 금전에 대한 대출 차용 그 밖에 그런 말 막 나오는 거죠. 용역의 제공 국제거래다. 자, 그다음에 조세조약이라고 돼요. 조세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막 앞에 쭉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또는 국가가 아니더라도 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런 다른 어떤 국가와 체결한 조약, 협약, 각서 등 국제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왜 나왔냐면 홍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콩이 이제 별도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에 귀속됐지만 아직 좀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죠. 이제 아직 넘어갔는데 아직까지도 독립적으로 지금 자기네들 나름대로 별도의 세법이 따로 있어요. 중국으로 귀속됐는데 아직까지는 별도의 세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홍콩하고도 뭐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조세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홍콩이 어디에 하나인데 지금 중국 안에 있는 하나의 지역인데 이제 중국으로 다시 귀국됐으니까 넘어가서 반환됐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홍콩은 별도의 아직까지 뭐가 있다고요? 별도의
세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콩이랑 뭘 맺을 수 있는 거죠? 조세 조약을. 각 나라마다 조세적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를 조그만 나라까지 다 따지면 뭐 200여 개, 2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조세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100개 좀 넘어요. 우리나라가 조세 조약을 맺고 있는 각 나라끼리 맺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일본, 우리나라랑 중국, 우리나라랑 누구도 맺고 있죠 또? 홍콩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랑 뭐 대만하고 맺었는지 모르겠네. 웬만하면 다 맺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 이렇게 맺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조세 조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협약, 각서 등 국제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자, 그게 바로 조세 조약이다. 각 나라마다 맺는 거예요. 한 100개 좀 넘는 나라랑 조세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조세 조약에서 이게 또 말 문제로 뭐가 나올 수? 여기는 지금 그 말이 지금 다른 쪽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이것도 말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조세 조약을 맺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외국 법인하고 어떤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다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자를 지급해요. 자, 원천에서 몇 퍼센트 해야 되는 거죠? 14% 알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에서 몇 퍼센트 하게 돼 있으니까 14%.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누군가에게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는 그때는 몇 퍼센트 원천인수하고 돼 있다? 14%. 소득세나 법인세법에서는 14% 원천인수하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쪽 상대방이 홍콩인 거야. 홍콩에 있는 법인인 거야. 그래도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얘한테 지급을 할 때 몇 퍼센트 원천인수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르면 14% 원천인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홍콩이랑 조세조약을 맺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 법인도 홍콩에 있는 법인에 투자할 수 있죠. 홍콩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라든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럼 홍콩에 있는 법인이 우리나라 법인이 투자자인 거야. 홍콩에 있는 법인에. 그럼 여기서도 뭘 주겠어요? 이제 이자나 배당을 홍콩에서도 우리나라의 내국 법인이나 거주자들한테 이자나 배당을 줄 수 있죠. 그럼 거기서 뭐 하겠어요 지금? 원천인수를 그 나라 법에 따라서 그 나라 세법에 따라서 홍콩의 세법에 따라 가지고 원천인수를 하겠죠. 근데 그 세율이 다를 확률이 훨씬 높죠. 조세 조약에서 조약을 맺는 거야. 둘이서 합의를 하는 거죠. 야, 너네 나라 법인이나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이자를 줄 때는 이건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14%인데 니네는 18%야? 서로 다르네. 야, 합의하자. 합의하는 거야. 그게 조세 조약인 거예요. 우리 서로가 우리나라에서 니네 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이자를 받아갈 때, 그리고 니네 나라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이자를 받아갈 때는 둘이 그냥 똑같이 10%로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조세 조약에서 세율을 정해요.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 몇 퍼센트로 돼 있는데 14%. 근데 조세 조약에서는 저쪽 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한테 몇 퍼센트 하게 되는 거예요. 10%라는 거야. 그럼 저쪽 나라에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저쪽 나라에 있는 법인에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때도 몇 퍼센트? 10% 이렇게 합의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다 어디에? 조세 조약에 있다고요. 왜 법인세에 있어? 조세 조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세 조약에서 합의를 맺으니까. 응? 조세 조약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조세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 나도 쟤한테 줄 때 10, 쟤도 나한테 줄 때 10. 그렇게 합의를 맺은 거죠. 서로가. 각 나라의 법인세는 다 다르게 돼 있는데, 각 나라의 소득세는 다르게 돼 있는데, 그때 둘이서만 합의해서 서로가 10. 그러면 이 조세 조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율은 어떤 세율 구조냐? 제한 세율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로 하는 게 아니라 조세 조약에서 지금 몇 퍼센트로 하기로 했죠? 10%로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조세 조약에 있는 모든 세율은 다 무슨 세율 구조라고요? 제한 세율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손해 안 보려면 딱 몇 퍼센트로 하겠어요? 다 10. 그렇지만 10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야. 조세 조약에서 적어놓은 모든 세율은 다 무슨 세율 구조다? 제한 세율 구조다. 시험 문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조세 조약에서 정해놓은 세율은, 조세 조약상 세율은 서로가 서로에게 징수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을 말한다. OX. 5조.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지금? 제한 세율이라고 하는 거니까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거니까 여기서 정한 거는 최고 세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세 조약에서 정해놓은 세율은 제한 세율 구조라고요. 제한 세율 구조니까 이게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아. 그럼 우리나라는 홍콩에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 우리는 8%로 정할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세 조약에서 몇 퍼센트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구조라고 해요? 다 조세 조약상의 세율은 다 제한 세율 구조라고요. 이게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손해가 안 날래. 우리나라가 손해를 안 보려면 몇 퍼센트로 하겠어요, 다. 꽉 채우겠지. 그렇지만 9나 8로 해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손해 안 날려고 딱 여기다 채우죠, 일반적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요. 그럼 조세 조약상 세율은 그 나라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최저세율입니까? 최고세율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한세율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게 그 나라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세 조약상의 세율은 무슨 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제한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의미한다.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밑으로는 돼.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손해를 안 봐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조세조약상 정해둔 그 세율로 꽉 채워서 받는 거지. 근데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는 올해는 5%로 하겠습니다. 된다니까. 그 나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뭐 외교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는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조세 조약상 세율은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에 그게 말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과세 당국이라는 걸 볼게요. 과세 당국은 납세지 관할 세무장이나 지방 구세청장을 국조법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과세 당국이라고 부릅니다. 국제 거래와 관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죠? 세금을 걷는 데를 과세 당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가 되겠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 구세청장을 과세 당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악 상대국은 우리나라와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조세 조약을 체결한 그 국가를 최악 상대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권한 있는 당국이라고 하는 말이 막 나와요. 국조법에 보면 그런 용어들이 나와요. 과세 당국, 그리고 또 권한 있는 당국, 다 당국 그러잖아요. 과세 당국은 어디예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 구세청장. 예, 과세 당국. 권한 있는 당국 그 위. 권한 있는 당국은 기재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 우리나라에서의 권한 있는 당국은 기재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의 기재부 장관에 위치해 있는 자가 이제 권한 있는 당국이 되는 거죠. 최악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우리나라의 기재부 장관하고 동급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그 나라는 기재부 장관이라고 안 부를 수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재부 장관이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쪽 나라의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동급에 있는 경제와 관련된 수장, 그 사람이 그쪽 나라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권한 있는 당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권한 있는 당국이 어디라고요? 누구라고요? 기재부 장관. 그리고 뭐라고 되죠? 기재부 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일단 누굴까요? 딱 느낌이 와야 되는데. 과세 당국과 권한 있는 당국 사이에 누가 하나 껴있지 지금. 과세 당국이 누가 있어요? 관할 세무장이랑 그 위에 지방 구세청장.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은 지금 누구였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재부장. 중간에 누가 있었죠? 그래 국세청장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권한 있는 당국은 기재부 장관이랑요. 그리고 그 기재부 장관이 권한을 위임을 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누구겠다. 일반적 거기 가로 안에 일반적으로는 국세청장. 기재부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누구? 국세청장은 권한 있는 당국. 국세청장은 무조건 다 그런 게 아니라 권한 있는 당국이 될 수 있는 자. 권한 있는 당국은 무조건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이고, 근데 그 기재부 장관이 해야 되는 일을 누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할 수가 있다고요? 몇 개는 국세청장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국세청장도 누가 되는 겁니까? 권한 있는 당국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오늘 상호합의 절차 본다고 그랬잖아요. 상호합의 절차라고 하는 건 뭐냐? 정의가 내려져 있죠. 조세 조약의 적용 해석이나 이 조세 조약이 각 나라하고 이제 맺어놨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 막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국제 간의 협의다 보니까 영어로 적혀 있는데 이게 영어도 알죠? 영어가 다이어다 보니까 이 단어가 도대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막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지 않거든. 세율은 딱 정해져 있지만 그 내용들이 또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막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지 않아요. 좀 러프하게 적혀져 있어가지고 그럼 이 조세 조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자, 그러면 상호합의 절차라는 게 뭐냐? 조세적은 있는데 이게 해석이라든지 또는 적용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너무 러프하게 적혀 있다 보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할 때는 이걸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야.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서 어떻게 양쪽에 권한 있는 당국이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 또는 위임받은 누구? 국세청장이 그쪽 나라에 또 권한 있는 당국과 서로 어떻게 하냐면 상호 합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해석하자. 요거는 요렇게 적용하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약의 적용이나 해석 또는 부당한 과세 처분 또는 과세 소득의 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최악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절차. 걔를 뭐라고 한다? 상호 합의 절차라고 한다. 조세 조약을 다 만들어 놨지만 그게 너무 러프하게 적혀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해석이나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너무 부당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둘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양쪽에 권한 있는 당국이 만나가지고 뭐 한다고요? 걔네들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절차를 뭐라고 한다? 상호 합의 절차라고 한다. 그럼 상호 합의 절차는 일정 기간 동안에 상호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석하자. 또는 이 규정대로 한다면 이렇게 부당한 처분이 있으니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자라고 둘이서 이제 해결을 하겠죠. 그런 절차를 상호 합의 절차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보겠다는 거죠. 8절에서 이번에 찍은 거잖아요. 응?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응? 자, 그다음에 특수관계자. 자, 특수관계자는 국의 특수관계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다음에 1, 2, 3, 4번을 국의 특수관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1번이 누구냐? 1번 국조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겁니다. 국조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자니까 당연히 국의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일단 누군지를 볼게요. 국조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 자가 특수관계가 뭐냐? 우리나라랑 외국에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국의 특수관계인이 되는 거고 국조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거기 말로 되어 있는 거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말로 뭐라고 되어 있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몇 % 이상을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얘가 이거 몇 %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 지분을 50% 이상을 갖고 있는데 50% 이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직접 갖고 있어도 되고요. 또는 간접적으로 갖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갖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접 갖고 있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간접적으로 갖고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비율을 계산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좀 이따 4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것도 문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은 얘가 직접 갖고 있는 건데 누군가 C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만 보면 얘가 직접 갖고 있는 게 예를 들면 30%야. 이렇게. 근데 A가 C의 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50% 갖고 있거든요. 근데 C가 또 B의 지분을 이건 이제 A가 C를 통해서 B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직간접으로 몇 % 이상이라고 그랬죠? 50%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직접 몇 % 갖고 있고요, 지금. 그럼 간접적으로 몇 %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20%만 더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직접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직접은 바로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얘하고 얘를 곱할 거냐? 30%의 절반이니까. 그럼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걸 몇 %로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응? 아니면 30% 갖고 있는 걸로 할 거냐? 이걸 좀 이따 공부를 할 거라고요.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간접 비율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가 얘 걸 몇 % 이상 갖고 있으면 50% 이상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100% 갖고 있는 것처럼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얘는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게 몇 %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50% 이상만 갖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C를 100%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C가 B 걸 몇 % 갖고 있으니까 30% 갖고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몇 %가 되는 거죠? 30%.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40%에 30%를 갖고 있는 거니까 몇 퍼센트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따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사례가 있어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사례가 나옵니다. 아무튼 그거 간접적으로 어떻게 몇 퍼센트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좀 이따 네 가지 케이스로 또 설명드릴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 계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총칙 쪽에서도 나올 만한 것들이 꽤 돼요. 응? 직접 비율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그 비율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네 가지 케이스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직간접으로 몇 퍼센트 이상을 갖고 있으면 특수한 계좌라고요?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특수한 계좌예요. 아니면 얘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갖고 있으면 아무튼 둘 중에 한쪽이 어느 한쪽에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뭐가 된다? 특수한 계좌가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A하고 B는 서로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데 갑이라고 하는 자 있잖아요. 갑이라고 하는 자가 A의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고요. 그리고 B의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자가 얘 것도 50% 이상 갖고 있고 얘 것도 50% 이상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A하고 B는 무슨 관계다? 특수한 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2번이에요. 제3자와 그지. 얘가 제3자죠. 얘네들끼리 서로 주식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제3자가 저기 표현하면 제3자와 그 친족이 제3자와 얘의 친족이 그러죠. 갑이나 갑의 친족이 갑과 갑의 친족이 얘 3자가 거래 당사자 얘하고 얘가 거래하고 있거든요. 이 거래 당사자 양쪽 얘가 이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냥 지분율이 아니라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그 주식 중에서 5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의결권 없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주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걔네들은 특수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50%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요. 얘가 제3자가 양쪽의 지분을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그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특수한 계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친족은 국기법상 친족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국기법상 친족은 사촌인의 혈족, 삼촌인의 인척, 배우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뭐 친생자, 뭐 이런 막 있었잖아요. 국기법상 친족의 범위는 국기법에서 공부했었죠. 그죠? 그 국기법상 친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가로 안에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국기법상 친족이다. 요거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특수한 계좌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아무튼 이 1번하고 2번은 뭔가 지분관계로 특수관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3, 4번은 지분관계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얘하고 얘가 서로가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갖고 있더라도 아무튼 50%가 안 돼요 지금. 근데 이게 어떤 관계? 3번 보니까 얘하고 얘가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 관계 또는 재와 용의 거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하고 얘는 그 지분 관계가 없는데 얘가 갑이라고 하는 자가 얘 주식도 갖고 있고 얘 주식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얘도 갑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얘도 갑 주식을 갖고 있는 거야. 출자를 얘도 하고 얘도 한 거야. 얘는 지금 얘가 출자한 게 아니라 얘가 여기 50% 갖고 얘가 여기 50% 갖고 있을 때 얘하고 얘를 특수한 계좌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2번이라면 이거는 뭐냐면 얘가 어떤 을이라고 하는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도 을이라는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특수한 계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본의 출자 관계에 있어서 뭔가 얽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뭔가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을이라고 하는 법인을 통해서 공통된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본의 출자 관계 또는 재화나 용의 거래 관계, 금전 대차 관계 등에 따라서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얘하고 얘가 거래를 하는데 얘 거래에 100번 1년에 100건의 거래 중에 얘하고 60건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뭔가 얘하고 얘가 지분 관계는 아닌데 뭔가 재화나 용의 거래 관계라든지 자본의 출자 관계라든지 또는 얘가 얘한테 지금 지분 관계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한테 돈을 얘가 지금 1,000억의 빚이 있는데 얘한테 빚이 800억인 거야. 뭔가 금전 대차 거래라든지 그런 관계가 얽혀 있는 뭔가가
자본의 출자 관계라든지 재화나 용의 거래 관계라든지 또는 금전의 대차 관계라든지 뭔가 이런 소득을 조정할 만한 서로 그때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소득이 조정될 거 아니에요. 그 조정될 수 있는 얘하고의 공통의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뭔가 얘하고 얘하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분 관계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지금? 얘가 얘를 출자했고 얘가 얘를 출자한 게 아니라 그런 지분 관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둘만의 무슨 금전 거래라든지 또는 그게 아닌 재화나 유역을 너무나 많이 거래한다든지 그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가 있다?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엔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리고 A 거래 당 엔드 A가 B 또는 B가 A한테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얘가 지금 얘한테 돈을 800원을 빌려줬잖아요. 얘가 얘기하는 야 너 대표가 마음에 안 대표 바꿔야겠네 뭐 이런 거지. 야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왜냐면 얘가 지금 800원이나 빚을 짓고 있으니까 충분히 얘가 얘 사업 방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또는 지금 얘하고 얘가 얘한테서만 지금 100억 중에 1년에 100억 중에 60억이라는 물건을 얘한테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을 얘한테서밖에는 매입을 못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얘 또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공통의 이해관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한쪽에 뭐 할 수 있어요?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두 가지가 동시 충족된다면 얘하고 얘 관계도 무슨 관계가 된다? 특수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꼭 특수관계라고 하는 거는 지분관계가 아니더라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수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여러 가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그리고 어느 한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면 그러면 그 둘만의 관계도 또 뭐가 된다는 거다? 그렇죠? 둘만의 관계도 특수관계자가 된다는 거다. 그럼 4번은 이렇게 되는데 4번은 뭐냐면 이제 이건 거래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얘하고 얘 간에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얘하고 얘 간에 공통의 아까 얘가 이해관계가 있어요. 엔드 이 사업 방침의 결정은 얘가 얘한테 또는 얘가 얘한테 사업 방침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Z라고 하는 제3자 또는 그 제3자 친족이 얘의 사업 방침을 그러니까 사업 방침은 얘가 얘 사업 방침을 실제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얘 사업 방침과 얘 사업 방침 양쪽 다 사업 방침을 실제로 결정하는 제3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또 얘하고 얘 관계도 무슨 관계가 된다는 겁니까? 특수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얘하고 얘 관계에서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제3자가 얘하고 얘 양쪽에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제3자가. 그러면 A하고 B 관계가 또 뭐가 된다? 특수관계가 된다. 자, 아무튼 이 국조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라고 하는 거는 꼭 지분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관계. 둘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사업 방침을 결정하는 거는 얘가 얘한테 결정하거나 또는 제3자가 양쪽의 사업 방침을 결정하게 되면 그러면 얘하고의 관계가 뭐가 된다? 특수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의 특수관계인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관계를 국조법의 특수관계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나라 거주자 내국법인이고 얘는 어딘 거예요? 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라는 거죠. 그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국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국의 특수관계자라고 한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럼 국의 지배주주는 누구냐? 밑에 나오는 국의 지배주주는 국의 지배주주는 이것도 이제 봐야 되는데 용어가 그냥 그대로 그 용어의 정의들이 그냥 그대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용어 정의 끝난 다음에 뭐 계산하는 거 보여드린다고 그랬어요. 간접적으로 지분 비율 보유하고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국의 지배주주는요 둘로 나눠져요. 우리나라에 얘가 내국법인이냐, 내국법인의 주주인데 어디 있는 거죠 지금? 내국법인의 주주가 국외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국외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 내국법인의 국외에 있는 주주 중에 얘를 지배하는 누가 있는 거죠? 국외에 이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지배주주가 있는 거예요. 국외에 이 내국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국외 지배주주가 있는데 누구를 지배주주라고 하는 거냐? 또는 이 내국법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있어요. 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도 우리나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내국법인은 아니죠. 무슨 법인인데요? 외국법인의 우리나라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외국법인의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국외에 있는 지배주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두 가지 형태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응? 국외 지배주주는 우리나라에 있는 내국법인의 국외 지배주주를 누구라고 하는 거냐? 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대한 국외 지배주주를 누구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주니까 내국법인의 국외 지배주주는 얘가 얘의 지금 지분을 몇 % 이상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또 그거 나오죠. 1번이 내국법인의 국외 지배주주는 누구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네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죠. 기억 뭡니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주주나 출자자. 얘 몇 퍼센트 갖고 있다고요 지금? 이상을 직간접 갖고 있는, 얘를 A라고 할까요? 직간접으로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얘가 국외에 있는 A가 있어요. 그럼 얘 뭐가 된다고요? 지금 국외 지배주주가 되는 겁니다. 자, 니은은 뭐죠? 니은 보니까 그 기억에 따른 외국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 법인. 얘가 있는데 얘가 외국 주주잖아요. 근데 얘가 B의 주식을 또 몇 퍼센트 이상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외국 법인의 5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B도 내국법인의 누가 되는 겁니까? 국외 지배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 내국법인의 국외 지배주주는 A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 A가 또 외국에 있는 법인의 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갖고 있다면 그 B도 내국법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A, B가 다? 얘하고 얘가 다 내국법인의 국외 지배주주가 된다는 거예요.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얘도 국외 지배주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니은이. 그러면 디귿은 보니까 디귿은 내국법인과 아까 우리 그 위에 있는 특수관계 정의 중에서 3의 관계가 있는 외국의 주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C가 있는데 C. 자, 얘도 이제 국외 특수관계. C는 뭐냐면 얘도 얘 뭐라고요? 자, 얘가 지금 A는 외국에 있는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외국 뭐예요 지금? 주주. 자, C도 얘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뭐죠? 외국 주주인데 몇 퍼센트 이상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10%밖에 안 갖고 있어. 그래도 주주는 맞잖아요. 근데 50% 이상 아니죠. 근데 10%밖에 안 갖고 있는 외국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3번에 해당되는 거라면 3번에 해당되는 건 뭐죠? 얘랑 공통의 뭐가 있고요. 이해관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자라면 몇 %밖에 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10%밖에 안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얘도 뭐가 되는 겁니까? 내국법인의 국외 지배주주가 되는 겁니다. A, B, C가 다 국외 지배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갖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통의 뭐가 있고요. 그렇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죠? and 얘가 얘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면, 사업 방침을 실제로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A, B, C
전부 다 걔네들이 이 내국법인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내국법인에 국의 지배주주가 된다.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국내 사업장이잖아. 국내 사업자니까 얘는 외국 법인이 그러니까 국의 지배주주는 국내 사업장은 외국 법인의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국에 얘에 뭐가 있겠죠? 얘 그렇죠. 얘 본점이 있겠죠. 그 본점이 외국 법인 국내 사업장에 당연히 뭐가 됩니까? 국의 지배주주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외국 법인에 뭐가 있어요? 외국 법인에 그 외국 법인에 본점이 있겠죠. 그게 얘의 국의 지배주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거기 이제 2번의 기억이 되는 거죠. 본점 이제 외국 법인은 본점이 되는 거고. 또 국 외에 있는 그 외국 법인의 국 외에 있는 외국 법인의 지점하고도 거래할 수 있죠. 얘가 본점 당연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법인의 우리나라 지점과 일본에 있는 이 외국 법인이 미국에 지금 본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점이 있고 일본에도 지점이 있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걔도 뭐가 되는 거죠? 걔도 국의 지배주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억본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냥 니은만 볼게요. 니은 또 그러면 이 외국법인에 뭐라고 돼 있죠? 그 외국법인의 의결권인 주식에 기억했다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간접소유하고 있는 외국 주주가 있고 여기 이 본점에 얘의 50% 이상 지분을 직간접 갖고 있는 외국의 주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얘도 얘 뭐가 되는 거고 국의 지배주주가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의 지배주주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국의 지배주주랑 국의 특수관계자랑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의 특수관계자 안에 누가 있겠어요? 국의 지배주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좀 정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국의 특수관계자는 아까 얘기했던 ABCD의 이 특수관계가 외국법인과 비거주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국의 특수관계자가 그냥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요건을 추가하게 되면 국에 뭐라고 한다고요? 국의 지배주주라고 하는 거고, 약간 정의가 다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넘겨보시면 7-4페이지에 간접 소유 비율, 아까 우리 직접 비율은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간접 소유 비율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네 가지 케이스에서 그 바로 볼 텐데, 자, 간접 소유 비율. 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교재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로 지금 1번, 2번 나와 있고요. 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밑에 있는 사례 이제 그 사례로 가지고 볼게요. 말로 보면은 국의 특수관계를 판정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지 여부는 어느 한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직접 및 간접 소유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해서 판정한다. 직접 보유하고 있는 비율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합계해서 50% 이상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때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해가지고 이제 간접 소유 계산 방법이 동그라미 2번의 밑에 1, 2번이 있잖아요. 그죠? 1번 말로 일단 보고 사례를 볼 겁니다. 말로 보면 어느 한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의결권 주식 소유 비율을 간접 소유 비율로 하는데 말이 좀 길죠. 볼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지금 어느 한쪽 법인이라고 하는 게 A라고 이렇게 볼게요. A 이게 어느 한쪽 법인이에요. 자 그리고 B가 다른 쪽 법인이에요. 이거를 어느 한쪽이면 이건 다른 쪽. 어느 한쪽 얘는 다른 쪽. 응? 어느 한쪽. 자 그러면 얘가 A가 B의 지분을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어느 한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 B의 지분을 몇 퍼센트를 갖고 있다고요? 지금 10%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직접 소유 비율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느 한쪽 법인 A가 어떤 C 법인 중간에 C 법인 얘의 지분을 몇 퍼센트 갖고 있고요. 지금 어느 한쪽 A가 C의 몇 퍼센트를 갖고 있냐면 50%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C 법인 C가 다른 쪽 법인인 B의 지분을 몇 퍼센트 갖고 있냐면 지금 몇 퍼센트 갖고 있다고? 45%를 갖고 있대요. 응? 이렇게 갖고 있대요. 자 그러면 직접 비율은 몇 퍼센트? 10%. 간접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내용 볼게요. 거기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한쪽 법인이 예조에 어느 한쪽 법인이 2번에 일본을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일본을 보는 거예요. 어느 한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 얘의 주주죠 지금. 그러니까 다른 쪽 법인의 B의 주주면서 법인이죠.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 얘를 말하는 거죠.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 그 법인의 주식, 그 얘의 주주인 이 법인의 누가? 얘가 얘의 주주인 법인의 지분을 몇 퍼센트 이상 갖고 있다면, 50% 이상을 갖고 있다면, 자, 어느 쪽이 보니까 지금 이게 어느 한쪽과 다른 쪽을 잘 봐야 되는데, 요게 어느 한쪽, 요게 다른 쪽이에요. 2번에 1번 보면 어느 한쪽의 법인이 얘가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주식을 몇 퍼센트 이상 갖고 있다면 50% 이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얘기하면 얘가 얘의 주주인 법인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얘의 지분이 그냥 간접 소유 비율이래요. 그러니까 50% 원래 우리가 잘 보세요. 내가 얘 거 20% 갖고 있는데 얘가 제 거를 10% 갖고 있잖아. 그럼 10%에 내가 20%를 갖고 있는 거죠. 원래 간접 소유 비율은 그러면 몇 퍼센트가 돼야 되는 거죠? 10%에 20%를 갖고 있으니까 곱하면 되고, 원래 곱하는 거예요. 아니, 얘 거를 얘가 10%를 갖고 있는데 얘 거를 얘가 20%를 갖고 있으면 얘의 10%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20%를 얘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 거는 얘가 간접적으로 10%에 20%니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갖고 있는 거죠? 원래 간접 소유 비율은 곱하는 거예요. 얘가 얘의 10%를 갖고 있는데 얘가 총 100인데 얘가 10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20%가 얘는 여기 얼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원래 간접 소유 비율이라는 거는 얘가 100인데 얘가 이게 10% 갖고 있으니까 얘는 몇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몇 퍼센트 갖고 있는 거니까 20%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얘 몇 퍼센트 갖고 있는 거예요? 2%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간접 소유 비율을 곱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곱하는데 얘랑 곱하면 이게 22.5%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럼 얘는 얘 몇 퍼센트 갖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22.5%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A가 얘의 지분을 몇 퍼센트 이상 갖고 있다면, 50% 이상 갖고 있다면, 이걸 아까 제가 뭐 어떻게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그랬죠? 다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C가 얘의 45%를 갖고 있잖아요. 그거에 얘가 50%를 갖고 있지만, 그럼 45%에 50%가 아니라 45%를 다 얘가 갖고 있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이상이라면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100% 갖고 있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간접 소유 비율이 얘랑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접 소유 비율이 몇 퍼센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얘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45%는. 그리고 그거에 50%를 얘가 갖고 있으면 원래 22.5%라고 해야 되는 건데, 얘 거를 간접적으로 몇 퍼센트 갖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22.5%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얘 45%를 A가 다 갖고 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본다고요. 이게 몇 퍼센트라면, 이게 50% 이상이라면 간접 이해되세요? 그럼 반대로 이제 그 두 번째 케이스는 50% 미만이라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50% 미만이라면 곱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곱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두 번째 케이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자, A가 B를 직접적으로 몇 퍼센트 갖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어느 한쪽 법인 A가 다른 쪽 법인 B의 출자비율 몇 퍼센트를 갖고 있습니까? 30. 이건 직접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A가 C 법인 얘의 지분을 몇 퍼센트 갖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40%를 갖고 있는데, 얘가 또 얘의 몇 퍼센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50% 갖고 있네. 자, 우리는 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몇 퍼센트가 안 되면, 이게 50% 미만이면은요, 여기서 50% 이상이라 할지라도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지금 주주죠. 얘가 지금 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얘가 B의 직간접 주주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50%가 여기가 안 되잖아요.
미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랑 자 A는 B에 직접 몇 퍼센트 갖고 있고요 지금. 그렇죠.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얘가 이게 중요해.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쪽이 중요한 거예요. 이쪽이 50% 미만이면은 곱하는 원칙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곱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 갖고 있는 거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20% 갖고 있는 거예요. 직접 30과 간접이 20%예요. 이쪽이 중요한 거예요. 이쪽이 여기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는 거 아무리 50% 이상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가는 쪽이 50% 미만이라면 곱하는 거예요. 그냥. 응? 이쪽이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 봐볼게요. 세 번째는 D가 또 껴있어.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A가 B에 직접 몇 퍼센트 갖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세 번째 케이스 직접 몇 퍼센트 갖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40%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자 법인인 C 법인의 자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C 몇 퍼센트 갖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A가 C에 40%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또 법인 D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쪽이 중요해. 이쪽에서 나가는 건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가 이미 뭐가 돼버렸죠 지금 이렇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버렸죠? 50% 미만 돼버렸으면 이제 그 다음에 50 미만 되면 원칙대로 가요. 무조건 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계속 곱하는 거예요.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딱 되는 순간부터 이 뒤는 다 곱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딱 끊겨버리면 곱하는 거예요. 응? 근데 만약 이게 이렇게 되면 자 끊기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로 봐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전히 계속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끊기지 않았죠. 하나가 됐는데 또 50% 이상이니까 계속 뭘로 보는 거죠? 계속 다 100%로 계속 보는 거예요. 한 번 끊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 한 번 끊기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곱하는. 이게 지금 C, D 몇 개를 거쳤다 갈 수도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또 법인 이렇게 됐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끊겼죠 이제. 그러면 여기는 1로 보는 거고 100% 1로 보는 거고 여기는 몇 퍼센트 되는 거죠 그냥? 40% 되는 이제 곱하는 거 40%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된다면 이 A는 B에 몇 퍼센트를 간접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겁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40 곱하기 30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12%.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A는 B에 간접적으로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안 끊겼잖아. 여기서 이쪽부터 보는 거예요. 한번 끊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뭐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만약 여기에서 끊겼어. 여기서 이렇게 돼버렸어. 그럼 여기는 뭐? 여기는 뭐고? 여기는 1이지만 여기는 1인 거야. 여기는 안 끊겼잖아. 여기는 1인데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계속 곱하는 거죠. 한번 끊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곱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끊겼잖아. 여기서부터 곱하면 안 돼요. 여기는 안 끊겼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안 끊. 여기는 그냥 뭐가 되는 거고요. 100%가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끊겼으니까 그 뒤에 50%라도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 끊겨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속 곱하는 거예요. 이제 40, 30, 30으로 계속 곱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어디서부터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부터 봐가지고 50% 이상이면 안 끊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가서 50이야? 근데 여기서 40은 여기서부터는 곱하는 거예요. 제대로. 여기는 계속 뭘로 보는 거고 1 하나로 보는 거예요. 50.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기. 그럼 얘는 얘하고 얘만 여기서 이렇게 됐다면 얘는 얘하고 얘만 곱하면 되는 거고. 얘는 1, 1이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돼서 하나니까 여기 하나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가 막 얘가 다 50, 50, 50인데 여기가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딱 끊겨버렸죠. 처음부터 끊겨버렸죠. 그럼 다 곱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핵심. 지금 여기는 C하고 D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개를 거쳤다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안 끊기면 계속 1, 1, 1, 50% 이상, 50%, 계속 50% 이상이면 다 그냥 하나로 쭉 보는 거예요. 계속 1, 1, 1, 1이에요. 그러니까 곱하면 1이죠 계속. 근데 어느 순간 끊기면 그때부터 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50% 미만이 되면 그때부터 제대로 이제 뭐 40, 30, 그 다음에 다시 80 있어. 그래도 곱하는 거예요 계속. 80 한번 끊겨버렸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문제는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보니까 세 번째 케이스는 A가 C의 몇 퍼센트를 갖고 있어요? 끊겨버렸죠. 그러면 C가 D의 몇 퍼센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갖고 있어도 처음부터 끊겨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40, 50. 또 얘가 몇 퍼센트 갖고 있죠? 이제 이거에 D는 다른 쪽 법인 B. 아무리 여기가 50, 50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어떻게 돼버린 거니까 그냥 끊겨버린 거니까. 자, A는 B의 직접 소유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 거고요? 40%가 되는 거고요. 간접 소유 비율은 여기서부터 끊겨버렸기 때문에 D가 아무리 50, 50이라 할지라도 끊겨버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소유 비율은 40%에 50%에 50%로 곱하는 거죠.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10%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가 50, 40, 5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로 보는 거니까 40하고 50만 곱하는 거죠. 50, 50, 40이에요. 그럼 계속 하나인 거고 마지막에 40이면 40%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네 번째 케이스예요. 네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는 A가 B의 몇 퍼센트를 갖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몇 퍼센트 갖고 있고, 지금 보니까 네 번째 케이스가 직접적으로 40%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C 거를 몇 퍼센트 갖고 있고요? 50. 안 끊겼죠. 그죠? 그리고 C가 D를 몇 퍼센트 갖고 있고요? 50. 안 끊겼죠. 안 끊겼죠. 근데 D가 B에 몇 퍼센트 갖고 있어요? 10. 그럼 얘네들은 1 계속 안 끊기, 계속 1 가다가 이제 여기만 하는데 여기에 10%니까 그냥 간접 소유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10%가 되는 거죠. 직접 40에 간접 10.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는 거예요. 나가는 쪽으로 보면 안 돼요.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50이면 계속 1로 보는 거예요. 50이면 계속 100 가다가 중간에 50% 미만 되면 그때부터 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간접 소유비율 계산 방법입니다. 네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이해하시면은 간접 소유비율 계산 문제 나왔을 때 다 풀 수 있겠죠? 나올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이제 총칙 쪽에서도 나올 만한 것들이 꽤 있어요. 자, 그다음에 국제 거래에 관한 실질 과세. 거기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칙 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국제 거래에 관한 실질 과세라고 하는 게 뭐냐? 원래 국기법에서도 국제 부가 원칙에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제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과세를 해야 된다? 실질 과세를 해야 된다. 1번이 뭐냐면 1번은 귀속에 대한 실질 과세예요. 실질 과세. 국제 거래에 있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누구를 납세무자로 한다고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무자로 해가지고 조세 조약을 적용한다. 이건 귀속에 관한 실질 과세인 거고요. 명의자가 누구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자를 납세무자로 해야 된다. 2번은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 과세예요.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 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 조약을 적용한다. 이건 귀속이 아니라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이건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 과세다 이렇게 부릅니다. 3번은 뭐냐면 3번은 우회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우회거래. 국제거래에서 3번 국제거래에서 이 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요? 부당하게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직접 거래하면 바로 눈에 보이니까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거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가지고 원래는 A가 B 거를 매입을 하면 바로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가지고 나한테 오는 걸로 하는 거죠. 잘 안 보이게 하려고. 그죠?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무슨 거래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우회거래죠. 우회거래. 그게 우회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걔네를 어떻게 한다? 걔네들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그 여러 번에 걸친 행위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봐서 국조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그렇죠? 이것도 무슨 과세라고 하는 거죠? 우회거래 등에 대한 실질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과세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와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과세 그리고 우회거래에 대한 실질과세가 있는 겁니다. 그럼 4번은 뭐냐? 4번은 그 우회거래에 대한 구체적 사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1, 2, 3번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1번 명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상 귀속자가 중요한 거야. 2번 실질 거래 내용이 중요한 거야. 3번 누굴 거쳤다 가는 것도 직접 거래한 걸로 보는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1, 2, 3번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실질과세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4번이 나오는 거예요. 4번은 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라고요? 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의 그거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우회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의 구체적 사례예요.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1, 2, 3번은 당연한 거고요. 자, 이건 뭐냐면 우회 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납부해야 될 조세 부담액 가로 열고 무슨 세만? 소득세와 법인세와 그리고 조세 조약 적용의 대상이 되는 세금만 포함한다. 법인세나 소득세나 또는 조세 조약에서 말하고 있는 세금만 말한다. 세금만 말해가지고 이제 우회 거래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납부하는 그 세금이 우회 거래를 통해 가지고 우회 거래를 해서 원래 냈어야 되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조세 조약 적용이 돼야 되는 세금의 원래 실질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이 몇 퍼센트 이하가 돼버렸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돌려가지고 우회 거래를 해가지고요. 원래 직접 거래했다면 100을 내야 되는데 직접 거래를 했다면 100을 내야 되는 건데 법인세나 소득세나 조세 조약에 의한 세금을 100을 내야 되는데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거쳐 가지고 와서 50% 이하를 내게 된 거예요. 응? 50을 내거나 40을 내거나.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무슨 거래를 통해 가지고요? 우회 거래를 통해서 원래 경제적 실질에 따르면 100을 내야 되는데 우회 거래를 통해 가지고 법인세나 소득세나 조세 조약에 관한 세금이 몇 퍼센트 이하가 된 거예요. 일단 50% 이하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하가 되면 일단 가로를 넘어가세요. 가로를 넘어가시고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해당 우회 거래에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조법 및 조세 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서 거래한 것으로 추정해서 그래서 실질의 과세 3을 적용한다. 즉 뭐를 적용한다? 실질을 적용해서 아까 40대 써서 얼마를 세금으로 하겠다? 100을 세금으로 하겠다. 직접 거래한 거라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건데 100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걸 입증하면 돼요. 대신에 이거는 내가 진짜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다. 정당한 거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입증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국조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서 거래한 것으로 추정을 해서 대신 입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입증을 못하면 그렇게 추정을 해서 실질 직접적으로 거래한 걸로 봐가지고 결국에는 100을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얼마 이하가 돼야지만 그렇게 한다고 했죠. 지금 50% 이하가 돼야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로 안에 있는 말이 나와요. 50% 이하가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로 안에 있으면 제외한대요. 그게 나오겠죠. 원래 내야 되는 게 100인데 내가 얼마 냈어? 40밖에 안 냈어. 우회 거래해가지고 40밖에 안 냈어.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로 안에 조세 부담이 현저하게 확 감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말은 있으면 가로 안에는 입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 금액이 안 크니까 그런 거지. 가로 안에 보니까 뭐 어떻게 돼 있죠? 가로를 보니까 가로 안에 우회 거래의 금액이 얼마 이하이고 우회 거래할 때 그 거래 이건 세금이 아니라 우회 거래 금액이 얼마 이하고 10억 이하고 엔드 우회 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조세 부담액 아까 감소되는 금액 아까 원래 100이어야 되는데 40 낸 거니까 60 감소되는 금액 그래서 우회 거래를 통해 감소되는 금액이 또 얼마 이하고 1억 이하 그렇죠. 그러면은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입증 안 해도 돼. 오케이. 그 정도는 그거는 실질 과세 안 할게. 금액이 작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이 나오겠다. 일단 가로 안에 있는 말 나오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이 나오겠고요. 원칙. 우회 거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내야 될 무슨 세?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조세 조약에 따른 세금. 딱 그 세 개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세금 안 돼요. 법인세와 소득세, 조세 조약에서 정한 세금이 부가가치세일 수 있죠. 아무튼 법인세와 소득세와 뭐 말한다고 조세 조약에 한 세금이 우회 거래를 통해 가지고 원래 실질에 의해서 내야 될 세금의 몇 퍼센트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50% 이하가 되면 입증해야 돼. 너 입증 안 하면 너 그러면 원래 실질에 따라 가지고 그냥 해버릴 거야. 이거 과세할 거야. 이런 얘기인데 근데 얼마라면 입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가로가 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법인세, 소득세, 조세 조약에 대한 세금을 우회 거래를 해가지고 원래 실질에 따른 세금보다 50% 이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금액 자체가 얼마 이하고 거래 금액이 10억 이하고 엔드 감소된 세금이 얼마 이하면 1억 이하면 그럼 걔네들은 입증을 하지 않아도 실질에 과세하지 않겠다. 그냥 오케이 그 정도는 됐어. 뭐 금액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입증하지 않아도 돼. 실질에 과세하지 않을게 그냥. 오케이 그거 인정할게 그냥. 그거 인정할게 이런 얘기죠. 괄호에 있는 말 나오겠다. 그죠?
또는이 아니라 뭡니까? 이런 게 막 틀리게 나오려면 거래 금액이 10억 이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틀리게. 뭐 우리가 딱 머릿속에서 막 숫자만 기억나니까 숫자도 기억 안 나죠. 근데 아무튼 그 좀 보면 숫자는 기억나거든. 근데 거기서 뭐를 틀리게 하냐면 금액 숫자를 틀리게 하면 또 좀 공부한 사람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and가 아니라 뭘로 해버리는 거야. 또는이라고 해가지고 틀리게 해버릴 수도 있죠. 거래 금액이 10억 이하거나, 그렇죠? 실질에 따른 그 거에 비해서 세 감소 금액이 1억 이하 이렇게 해서 10억 1억 맞는 것 같은데 또는이라고 해가지고 틀린 문구를 할 수도 있죠. 말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총칙이 여기로 끝난 거예요. 총칙도 보니까 꽤 나올 만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총 지금 이게 십몇 절로 구성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1시간 반 만에 이제 한 절씩 끝나고요. 그리고 글로벌 처지한세는 한 3시간 걸리니까 한 3, 4일 걸려서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못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바로 쫙쫙쫙 넘어가요. 나머지는 이제 아유 됐어요.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응? 보지 마세요. 자, 잠시 쉬었다가 8절에 아까 우리 정의에 있었던 뭐가 있었죠? 아까 정의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상호 합의 절차 있었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은 절반반. 딱 그렇게 하고 조처법은 30, 40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1시 전에 무조건 끝낼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